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카카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년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홀쭉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중년입니다. 올해가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45입니다. 예. 이제 뭔가 뜻을 펼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너 교수 됐더라. 이거 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연설부터 듣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거지같이 살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족같은 짓을 하고는 좀 많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박이가 졸라 맞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은 명박이가 아니라 아들이 것이고 아들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기 회사니까 밖에 다 빼가지 저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많이 안다는 게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18조 같은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좋지 않은 사회예요. 무슨 좋을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만 살았다는 뜻이거든.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지? 한 젊은이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라가 그 길을 막는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 미친씨, 군을 새끼라고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저거 MB의 간증을 쭉 듣다가, 야, 이 새끼야! 이 얘기 한마디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지? 그 앞에 붙였습니다. 저거 뭐야? 미친. 예? 미친 씨부랄 새끼. 요거, 미친, 이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에서 미친을 따고, 저거는 씨, 불, 알, 이걸 이제 하나씩 빼가지고 붙인 거고, 예, 새끼는 그 삼시세끼 못 먹었다고 새끼. 팔만대장 정도 나중에 한번 독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MB 목소리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요즘 일단 이거는 넘기고 하죠. 이게 캡처가 해서 돌아다녀요. 미친 씨부랄 새끼. 페이지는 좀 넘기고 가야지. 내 사진하고 합성해가지고 내가 뭐 이제 전도사인데 그래도 좀 아니 너무 욕을 한다고 지금 걱정들이 많아요. 걱정들이 많아요. 목사 한 수를 안 줄 수가 있어. 저 얘기한다고? 아니 무슨 목사 지망생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 그런 걱정을 들었어요. 예. 야, 그냥 해. 이제 지울 수도 없어. 너무 많아, 그러기에는. 자, 지난 시간에 최근에 댓글 공장하고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 삼성이 계속 나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마, 삼성 같은 글로벌한 기업이 무슨 댓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은 이 분야에 국내 최고 선두주자예요. 자, 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영철 변호사.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삼성 비자금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삼성에 댓글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번 합니다.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어요.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 여론을 공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에 관한 기사가 뜨면은 그렇죠. 그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50명 정도가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이제 댓글들 보면 장난스럽게 어디 알바가 떠서 이런 알바 아니에요. 라는 얘기 하는데 정규직이에요. 알바한테 그런 위험한 일 시키면 되겠어요?
삼성은 정규직으로 써요, 그런 거. 그 댓글 다는 팀은 어느 소속인가요? 저 지휘야 뭐 장충기인가 하는 사람이 지금 뭐 그쪽에서 할 거고 SDS 쪽 소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삼성의 소속은 삼성이라는 게 여러 개 50개 60개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단일한 회사로 운영되니까. 어. 이게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10년 전에. 국정원은 예산을 받잖아요. 인력도 한정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서가 남고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들켰죠. 근데 10년 전에 이미 그 정규직을 두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어요. 최고 수준인데 그때도 수사가 안 됐고 정권이 교체돼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삼성,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건희 항상 나옵니다. 삼성이 수사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라.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그때부터 노력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했었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딱 한 번 인터뷰가 이렇게 등장하고 네. 후속 기사나 관련 기사가 전혀 없어요.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 많은 폭발적인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건 지나갔죠. 근데 지금 이제 복귀해 보니 그러니까요. 국정원 댓글 공작 시발단이 터지고 나서야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저 때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는 이미 정규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150명이나. 네. 장충기 이름 나오죠? 네. 장충기가 이런 대관 업무, 이런 업무는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관을 상대한다는데 관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을 지휘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난 호를 대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줄 알았어. 예. 대관이라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 삼성 댓글 부대는 저 10년 전에 거론됐지만 이후에 국내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2번 잡혀서 오.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물론 또 국내에서는 보도된 적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뻗어가는 삼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댓글 전문가로서 이 삼성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어떤 연계가 있을까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잡힌 사건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건데, 자, 삼성이 대만에서 댓글 공작을 하다가 아주 된통 잡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2013년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오래 안 됐죠. 대만의 한 해커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여기 문서를 빼내서 폭로하면서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목적은 삼성전자를 띄우고 그 대만의 휴대폰 회사 있잖아요. HTC라고 있어요. 경쟁사죠. 거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네, 거기를 비방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냐?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거기 가서 댓글 공작을 하는 건데 이 댓글 공작을 결국 대만의 공평교육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같은데.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수사를 해서 결국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해커의 폭로로 시작돼서 결국은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삼성은 직접 나서는 법이 없어요. 일단 삼성의 대만 자회사가 펑타이라고 있어요. 펑타이 고문유한공사라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중간에 끼고 또 그 밑에 또 제하청 회사를 또 낍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다른 데서도 움직여요. 그래서 잡히면 삼성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제대로 잡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그 대만의 공정위에 해당되는 그 공평교육위에서 발표한 거를 번역한 거예요. 요 그림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삼성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펑타이가 실무를 해요. 이 펑타이에서 뭐를 하냐면 일단 정직원으로 자기들 댓글 대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용한 알바가 있고 여기서 고용한 블로거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펑타이가 직접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샹도 어리공사라고 하는 제하청 업체를 둡니다. 여기서는 일반 네티즌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해요.
이게 이중으로 대리를 내세워요, 항상 삼성은. 왜냐하면 맨 끝에 일하는 애들이 잡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들킨 내용이 뭐냐면 매주 삼성은 평타회하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동안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뭐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다음 작업은 뭘 할 건지 컨트롤 타워로 지시를 해요. 돈을 주죠. 그러면 작업을 해. 재하청을 줘. 다시 일주일마다 보고해. 이거를 처음 시작한 게 2007년이고 잡힌 게 2013년이에요. 졸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예. 해온 건데 이제 요 다음 내용은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뭐냐면 이 펑타이라고 하는 중간 회사가 삼성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무슨 글들을 썼고, 그리고 그게 요 뭐 19,000건 페이지 뷰예요. 댓글이 몇 개 달렸고 뭐 이런 걸 쭉 펑타이가 작성한 문서를 삼성에 보고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대만의 한 해커가 잡아내서 공개해버린 거죠, 인터넷상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도 안 됐어요. 들어온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댓글 공작의 방식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가짜 리뷰 이런 거 다 있죠. 뭐 삼성 거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를 내리고 삼성의 하자가 있으면 그걸 막 옹호하고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정원이 떠오르는 댓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쟁사 제품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삼성 게 아니라. 그런데 가짜 유저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경쟁사 제품을 막 욕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옹호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거칠게 인신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의 유저들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일한 대응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국정원이 진보 진영을 결혼하고 이간시킬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아. 또는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법인데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혹은 상대 기업의 제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작업을 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삼성이 이제 대만에 민속공원이 있는데 그걸 후원해서 삼성을 런던까지 가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HTC, 대만의 이 회사는 인색하다. 돈도 안 쓴다. 그러면서 삼성은 훌륭한 기업인데 여기는 굉장히 돈에 이제 옹색하고 수전노 이런 이미지를 확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근데 실제로 삼성이 응원한 건 핸드폰하고 PDA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는.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심리전단이 이 진보 진영 이미지 실추시키기 위해서 합성 사진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요런 작업들을 단순히 댓글 달고 우리 게 좋다, 저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심리전을 썼었다고 삼성도. 삼성의 저런 행태를 보면은 국정원의 떠올라요. 행각이. 네. 진짜로 떠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상대방 진영인 척하면서 그 안에서 그 유저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그 유저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만드는 그 그룹 전체. 그래서 삼성의 제품을 공격하려고 해도 이쪽에서는 이쪽 진영 유저들이 나서질 못하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내부자끼리 싸우게 만들고. 고도의 심리 전술이죠. 단순히 제품 좋다 하는 홍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들킨 거야. 얘네가 제대로 완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만 당국에서 벌금 때립니다. 3억 얼마 정도밖에 못 때려요. 근데 왜냐면 나온 게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지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이 공평위의 자료를 보면 삼성은 들킨 이후에 이 일을 하던 회사를 바꿔요. 홍타일을 홍콩 성전내라고 하는 회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재하청 업체는 브랜드 톨로지라는 회사로 바꿔.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들켜요. 요 문서,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바꾸고. 뭐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말한 내용이야.
아닌데 무슨 이게. 여기 보면 브랜드 톨릿이 나오잖아. 어? 씨발. 쭉 읽어봐.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거야. 핵심이 그거야. 이 공평위 자료에 마지막에 보고서에 그런데 이 조직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다 이해했죠? 또 있어요. 미국에서도 들킨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다 들켰냐면 미국에 이제 유명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개발자, 프로그래머들. 여기 한 개발자한테 FLLU라고 하는 그 마케팅 회사가 제안을 합니다. 500불 줄 테니까 글 좀 써줘. 근데 얘가 그 제안을 받고 돈 받고 쓰면 되는데 폭로를 해버린 거야. 나 이런 거 받았다고. 야, 글 하나 쓰고 500불 받으면 50만 원 받으면 좋잖아. 응?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뭔가 하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하면서 세금 신고한 건 아니고. 이 FLLU라는 회사한테 문의를 합니다. 너 이런 제안 받았는데 당신이 500달러 주고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주고받았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마치 할 것처럼.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 LA에 있는 그 한인 교포가 운영한 아주 작은 회사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IT 그 업계에 소문이 나고 그 IT 전문지들이 막 쓰기 시작하니까 FLLU는 처음엔 우리는 삼성과 무관하다고 부인합니다. 전면적으로. 부인하는데 삼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해주는 회사가 삼성의 마케팅 대행사였던 거야. 재하청이었던 거야, 얘가. 그 대만하고 똑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대만의 재하청 회사가 걸린 거예요, 이번에는. 대만 케이스는 대만의 직접 제1하청 거기에 걸려가지고 털렸거든요. 여기는 그 삼성 대행사의 대행사가 걸린 거예요, 처음에. 500달러짜리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린 모른다 그래. 근데 걔는 니네 누구를 위해서 일해? 그랬더니 삼성 마케팅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삼성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과는 안 합니다. 사과는 안 하고 대신 이 FLLU 이 회사 재하청 회사를 비난해요. 삼성이. 네, 비난. 우리 삼성의 투명한 정책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짓을 했다고 막 비난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FLU는 사과문을 써요. 삼성이 안 시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삼성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만에서 잡히고 미국에서 잡힌 거예요. 거의 두세 달 차이로. 미국에서는 빠져나갑니다. 물론 미국 IT 업계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죠. 하지만 미국 IT 업계에서만 화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안 알려졌죠. 그 김영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정원 이전에 이미 전문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언론들을 다 구워 삶아서 삼성 비난하는 기사가 거의 하나도 안 나오는 판에 왜 댓글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은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신문 기사가 나고 신문 기사에 달리는 댓글과 여론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근데 왜 우린 관리를 안 하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좀 쌉니다. 야, 너 얼마면 돼, 너는? 나도 50만 원만 줘. 야, 글 하나에 50만 원이야? 예, 그렇지. 야, 너무 싸다, 야, 씨발. 한 끼 밥도 안 된다 너한테. 아니 그때 보니까 천인공노할 설날에 둘끼리만 뷔페 갔다며? 롯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인에 있어도 15분 만에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어? 이 사람들이 치졸해 진짜 이게. 아니 내가 딴 데 가면 내가 참는데 뷔페를 그냥. 안 그래도 용민이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었어요. 용민이 무슨 얘기냐면 용민이가 이제 지지난 총선 때 낙선을 하고 우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진우가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움직이는 거야. 야 나가자 뭐 어쩌고 해도 괜찮아 안 움직이는 거야. 계속 들어놓았는데 고개를 돌리고 네. 괜찮아요 형 싫어요 안 가요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쳐다보다가 용민아 한마디 해서 한마디. 뷔페 가자. 그랬더니 용민이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부패요? 뭐 이렇게. 다른 건 다 참아도 지들끼리 부패 처먹으러 간 거는 내가 그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 설날 당일 설 당일이어서 갑자기. 그리고 없다고 생각했어 네가. 내가 왜 없어? 없어도 부패 있으면 무덤에서도 일어나요, 내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움직이다가 얼마나 부패 그러니까 쓱. 그 길로 부패로 같이 달려가지고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삼성한테는 자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여기는 10년 이상의 오랜 고도화된 10년 그 이상이죠. 그 10년 이상의 전에 경험이 있어요. 150명의 정규직이 있었다면 그 이전이 그러니까 그 컨트롤 이상이겠지. 타워로 최상의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동기는 있어. 이재용 석방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지도가 하락해서 이재용 석방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렇죠. 경영 승계 과정에서 계속해서 댓글은 나쁘지 않다. 부담 갖지 말아라. 판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기사뿐만 아니라 댓글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목적도 있어요. 차기 친삼성 정권을 탄생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문재인 정부 몰락 플랜이 필요해요.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삼성이 특별히 우호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미 10년 전에 정규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점점점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고 프로그램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매크로 얘기 최근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뮬러 그 특검이 러시아 댓글 부대 쪽 사람들을 기소를 했어요. 근데 걔네의 방식을 보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댓글 공작의 트렌드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지. 미국에서도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댓글 공작이라는 게 뉴욕 타임즈가 이 댓글 공작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그 뉴욕 타임즈가 만든 러시아는 어떻게 작업했나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They hide behind Twitter hashtags, Facebook ads, and fake news stories. They're the work of bots and trolls. And one of the most skilled countries at deploying them 보시 is 매크로고 Russia. 트롤이 사람이에요. So how do these entities actually work to spread disinformation? We asked two experts. This is St. Petersburg-based activist Lyudmila Savchuk. She has tracked disinformation campaigns and even gone undercover to learn how they work. У кремлевских пропагандистов стоит задача такая, чтобы вот эти вот прописанные им сверху тезисы были облечены в максимально личную обертку. And this is Ben Nemo, a London-based analyst who focuses on information warfare. The ultimate goal of all this disinformation is trying to influence real people. Let's define what's what. A bot is short for robot. It's an automated social media account that operates without human intervention. It's like a plane flying on autopilot. You can try and make an individual tweet look really popular by getting 100,000 bots to retweet it. Troll is an actual human being, motivated by passion or a paycheck, to write social media posts that push an agenda. In 2015, Savchuk worked undercover for over 2 months at a troll factory in Russia that has gone by many names, including Glavsit and the Internet Research Agency. Я видела, как создаются посты и комментарии на тему США. И если Troll accounts are usually anonymous or pretend to be someone else, like hipsters or car repairmen. Trolls can also set up bots to amplify a message. What you'll often find is that one individual troll is surrounded by lots of bots which will then retweet them. Today, Russia hopes to win the second Cold War through the force of politics as opposed to the politics of force. How can you stop them? You can't. Even Vladimir Putin seems to agree. Хакеры же люди свободные.
как художники. But IDing their tactics helps contain their influence. If a suspicious account is active during the workday in St. Petersburg, or posting dozens of items a day, those are red flags. Decode the anonymity. Look for alphanumeric scrambles in a user's name and try Googling its profile picture. If you see somebody with an attractive photo on Twitter or Facebook, then search for the image and you'll probably find out that it's a German supermodel. Look at the language. If an account makes grammar mistakes typical for Russian speakers or changes behavior during times of strained Russian-US relations, then congratulations, you might have caught a bot or a pro-Kremlin troll. 선구자가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인데 자, 저기서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트위터를 활용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람이 등장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가짜 봇들이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의 댓글도 사람이 쓰긴 쓰는 거예요. 그 글 자체는. 근데 그걸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봇이 하는 겁니다. 봇이라는 건 로봇의 줄임말이고 매크로는 봇의 일종인 거죠. 프로그램, 자동화된 것 다 봇이에요. 뉴욕타임즈나 언론들 크게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세요. 공장 철수한다. GM. 이거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일반인들 눈에는 먹튀야. 막 화가 날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댓글은 엄청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GM 대우 문제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짱깨들에겐 굽신거리면서 미국엔 콧대를 세운다. 그 다음에 무슨 수로 정면 대응을 하냐. 개똥 외교. 크크크. 야 진짜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탑이 올라간 거예요. 16,000, 15,000, 15,000. 4,000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어요. 네. 순식간에. 공감도 오. 자. 열심히 하네. 엄청난 비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국인들한테 설날로 중말 인사를 했어요. 예? 사실은 설이 같으니까 거기랑. 양국과 함께 할 일이 참 많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자체는. 그런데 지금 사진이 지금 중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상관없어. 아니 근데 저거 보면은 이제 두 손 모아서 저기 큰 나라 우리 대륙의 백성들께 적절한 사진을 쓴 거지. 자 여기도 12,000개가 순식간에 달렸어요. 맨 첫 글은 삭제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무 드러나게 했는지. 여기 많이 있었겠죠. 구두발로 차이고 밟히고 사드 보복당하고 축소리 못한다.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역시 친중. 중국 속국 인중. 짱게 저런 말 잘 안 쓰는데 유독 저런 단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프레임은 중국에 굽신거리고 미국과 멀리 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둘 다에 등장한 거예요. 순식간에 10,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가고. 자, 이건 뭐냐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런 글들이 어떻게 이 추천수가 올라가느냐. 이제 손으로 해본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주르륵 올라가요. (1분) 만에 2분 만에 원래 1,800개가 되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잠시 후에 또 2,500개까지 순식간에 2분 만에 올라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저는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정한 그 내부 알고리즘에 도달하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론이 있어서 어떤 비난글을 달면 비슷한 정도로 쫙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난이라는 게 특정 시간대에 2분 내에 다 몰려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볼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1시간 우리도 보고 비슷한 정도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여론이라면. 근데 이런 거는 확 올라갔다가 글이 추천수가 싹 안 올라가요. 이 봇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정도의 추천까지 가면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 봐요.
10만 개, 20만 개 안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요거는 비추하고도 비율을 맞추는 것 같아요. 추차 막 끊임없이 올라가 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고도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네이버가 이 봇 작업의 요충지예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이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국내 모든 대형 커뮤니티는 다 합니다. 다. 지난번에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중고매매 사이트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만 모이면 다 해요. 사람만 모이면. 그리고 아예 친문재인 사이트가 있다.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 거기는 그 사이트를 깨요. 들어가서.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증거 같은 건데 갑자기 봇 작업을 한 다음에 같은 시간대인데 일순간에 글을 다 삭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다른 아이디잖아요. 다른 아이디인데 거의 같은 시간에 일제히 글이 삭제됩니다.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닌가비 하고 딴 데로 갔거나 이 프레임이 아닌가비 하고 삭제했거나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이건. 이게 다 다른 사람인데 서로 연락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글들을 삭제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건 명백합니다. 네이버에서. 이거 의심의 여지가 추정이 아니에요. 작업해요. 봇을 돌려서. 우리가 네이버 서버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지. 작업해요. 작업하는데 그런데 그게 네이버 커뮤니티뿐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앱. 보통 대학생 아닌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쓰는 앱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게시판이 아니라 앱. 앱에도 등장한다. M이 뒤진 문재인 정부 새끼들. 문재인의 뜻이다. 서민 새끼들이 돈을 벌락하노. 서민들은 돈 못 번다 이거죠. 문재인은 서민 대통령 문재인 중상층까지 서민을 만든다. 가상화폐 폐지. 문재인 게시발 시키.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사망 시 문장. 이게 그 게시판에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앱이에요. 앱. 여기도 들어가. 우리는 상상 못하고 있었지만 뒤져보면 여기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진짜 많아. 사람들이 웹툰도 많이 봐요. 웹툰 댓글도 보세요. 이제 다 이런 식이에요. 아프리카 채팅방. 모든 종류의 인터넷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여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종류. 우리는 네이버를 주로 보고 대부분은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니까 네이버 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대 커뮤니티. 10대도 해. 10대도 문제양 달려요. 10대 커뮤니티에도. 60대 이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톡.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DC 인사이드에 어떤 글들을 보면 김일성 가면 떡상 가자. 클릭하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뭔지 알아요? 이 매크로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여러 사람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P가 필요해요. 접속하는. 그걸 프로그램으로 변조할 수도 있지만 그 잡혀요. 찾고 싶으면 정말 수사 기관이 VPN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내 IP를 제가 땡겨가요. 내 IP는 실제 IP잖아. 그걸 땡겨가서 그 IP를 다른 데 가서 그 IP로 글을 쓰는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허허. 그런 기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인터넷 댓글 문화의 댓글 공작에 정통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고급 기법입니다. 이게 딴지일보의 1998년 게시판이 인터넷 게시판 문화의 이 출범지거든. 20년째 봐왔어요. 저는 이런 발전 과정을. 그 게시판에 첫 번째 글 쓴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 뭐라고 썼어요? 딴지일보 정말 멋지군요. 내가 썼지. 첫 번째 가짜 댓글을 내가 달았어. 댓글 공작의 효시를 보고 계시군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대고 왜냐면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쓰고 내가 했어 내가. 근데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저는 게시판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봐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봐왔고 이런 댓글 공작이 있는 걸 봤는데 지금처럼 이명박 대선 박근혜 대선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 수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방위로 모든 종류에 등장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댓글이 갑자기요. 이거는 과거에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다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규모가. 2002년도에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패했어요. 패하고 나서 갑자기 시민단체, 보수단체, 수구단체, 꼴통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급증하기 시작했죠. 네. 어버이연합도 뭐 그 무렵에 급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시민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 댓글이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확실히. 이거는 국정원이나 저는 국정원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국정원을 하기에는 국정원은 예전에 정권을 풀로 밀어줄 때도 이런 규모까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자금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규모로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규모와 모든 연령층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다 합니다. 다. 네이버가 그 가장 잘 보이는 요충지일 뿐 다 해요. 다. 전통적인 방식 카톡 그 노년층 이 카톡 심각합니다.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노년층들이 받아보는 카톡 같은 거 제가 지금 하나 띄운 건데 고려 연방제 한다고 그래요. 고려 연방제 곧.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 곧 박탈한다 그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 그러고 대기업은 국영화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헌법에 공산인민주의를 쓸 거라고 하고. 아니 근데 이거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전파하는 거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례는 하나를 잡아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이 모르겠어. 정부 여당이 댓글이 네이버에서 좀 불리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태를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앙이라는 키워드를 얘네가 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10대 유행어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10대들끼리 쓰는. 얘네들 몇 년 있으면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다 노무현 탓이다. 난 이거 그때 작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워딩 확실해요.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중에 하나는 문재앙 프레임이에요.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시도해보는 거 보여요. 짱끼한테 고개 숙이는 프레임, 그 다음에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중산층을 서민 만든다. 이런 프레임. 문재앙, 최근에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건 문재앙이에요. 재앙아, 문재앙. 모든 연령층의 모든 종류의 커뮤니티에 달려요. 전 다 보거든요. 이 새끼 여기도 있나? 저기도 있나? 어마어마한 양의 작업이 있어. 어마어마한 이 씨발 이게 다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이거. 규모가 이거는 국정원이 할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사이버 대응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누가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이재용 풀리고 나고 나서 씨발 삼성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주면 생각 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삼성이 싸다, 너무 싸. 해외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쿠션 먹고 앞에 대리 세우잖아요. 직접 정직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컨트롤 타워 역할 그리고 기술이나 자금의 지원 어떤 식의 어떤 연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의심하고 있고요. 정경련에서 수구 단체들 보수 단체라고 할 수도 없는 진짜 폐륜 집단에게 돈을 보내서 집회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론 공작을 나서게 했습니다. 전경련의 돈으로 그리고 기업체의 돈으로. 그 뒤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조종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의 단체들을 지난 정권 때 삼성이 돈을 주고 컨트롤한 건 맞단 말이죠. 네, 조금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삼성이 공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 제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너도 장사해야지.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은 이튿날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부터 먼저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댓글 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글쎄 지금 바꿔도 또 거기에 적응한 게 나오겠지. 네이버의 이혜진 그분 집안도 그렇고 그분 자체가 굉장히 보수라고 볼 수 없는 수구 극보수예요. 극보수. 그래서 그 내용이 저런 사람들 그런 저런 공작들이 다 네이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사실 매크로 작업을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모른 척하잖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서버에서 일어나는 이거든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자기들은 아주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방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장하고 있는 면도 네. 있고. 네이버의 제보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제보 띄워주세요. 제보. 지난주부터 지난 방송부터 제보 기능을 넣었어요.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안 되고 이 파티 따라서 누르면 중간에 아무도 안 보고 다이렉트로 날라오는 제보. 원래는 뭐 누군가를 거쳐야 되잖아. 다이렉트로 날라와요. 다이렉트로. 제보. 특히 네이버 내부의 제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이버의 서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현상은 보고 강력하게 추정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서버를 들여다보면 뻔히 안단 말이죠. 거기 엔지니어 다 있거든. 네이버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댓글 공작, 이런 악명, 오명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일부 몇 사람이 이런데 관여하고 조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야 네이버 온전한 그 기업 활동으로 하게 보내줘야죠. 자, 지금 한성수 사장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모를 수 없다고 좀 봐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자, 지금 이 카톡도 그렇고요. 카톡은 우리한테는 웃기지만 7, 80대한테는 안 웃겨요. 우리한테는 뭐야 이게 고리언방제 먹히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안 먹히니까 우리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런 유언비어나 저런 가짜뉴스 때려 잡아야 돼요. 빨리 이거. 잡아야죠.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트럼프를 당선시킨 게 백인 하층 계급한테 철저하게 파고들었거든. 그때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걔네들이 믿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차근차근. 이걸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욱. 네. 지금 경찰, 검찰 저 가짜뉴스 놔두는 그 경찰, 검찰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고도화된 경험이 축적된 곳이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이런 것에 관해서는. 러시아는 한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글러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한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영민아 안 되겠다. 시브랄. 그 좀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고 나는 댓글만이라도 국유화를 하는 게 어떨까? 댓글 구경. 국유화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댓글을 쓰려면 공인인증서로 해가지고 액티브. 그렇지. 세금 내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하나 아이디어 내고 싶은 게 이제 댓글을 쓸 때마다 아이디만 뜨는 게 아니라 지 아버지 사진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좋은 방법이네. 예. 예. 그 사람의 아버지인 걸 또 인정해야 되잖아. 가족관계 증명과 같이 올려야죠. 그렇죠. 그것도 제출해 이제 댓글 달려면은 그리고 댓글을 달 때 말이죠. 하나 쓸 때마다 그 코인이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전면 유료화. 한 10번 쓰면 5,000원을 날려야 되는. 아마 삼성이 망할걸요. 그러면은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톡은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들에게 적중한대요. 저격한대요. 적중해. 이거 매일매일 와요. 매일매일.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정부 여당이 큰 사업들 프로젝트 또는 뭐 큰 정책 결정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짜. 아니 지난 선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저 카톡 뉴스가. 근데 그 지난 선거 5년 전 선거에서는 정말 크게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비가 안 됐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 카톡뉴스, 가짜뉴스를 정비할 이유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새 시대가 왔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잘 안 하고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 이미 초장은 아니지만 존나게 고도화되고 존나게 대규모로 퍼져 있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답답하네.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 가짜 거짓을 만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문자로 보냈잖아요. 김어준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난 정권에서 바로 구속이었어요. 바로. 여기도 공장이 있습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그걸 퍼뜨리는 조직이 있고 풀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내는 곳이 있고 그런 지시사항이 매일매일 브레인들에 의해서 나와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 개신교인데 제가 조만간 이 보수 개신교를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단체 이름은 시브랄 선교단. 예, 예. 시브랄바단.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 봐요. 예언. 이번에는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그다음에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우리 오랫동안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에 훈련된 사람들이거든.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 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 일단. 자, 이병박 얘기로 넘어가서.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병모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병모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모 씨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병모라는 사람은 청와대도 안 가고 어디에도 안 가고 집에서 집 일을 금고를 지키고 있던 금고직입니다. 금고직이 1번은 김백준입니다. 40년 금고직이는 청와대에 따라가서 큰 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모는 안 가고 바깥에서 청계재단에 이 영퍼빌딩에서 모여서 그 살림을 다 했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이병모도 이명박을 직접 가리키면서 이명박의 그 전횡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금고에 있던 얘기 그리고 어떤 자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뺏겨가지고 이명박은 그 돈에 대해서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금고지기가 다 나왔네요. 저기 맨 밑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김백준입니다. 김백준 40년 금고지기 총무비서관실. 이분은 특별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가 써서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각하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다 각하가 시킨 짓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자, 이 사람은 장다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장다사로. 이 사람은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상득의 금고지기를 하다가 청와대 그 선거 대선 캠프가 꾸려지자마자 대선 캠프에서 금고지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백준과 함께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불려가서 이 모든 것은 이명박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이병모 청계재단에서 모든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걸리자마자 이거는 저의 뜻이 아니었고 이명박의 지시를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이영배는 그 주식회사 금강 그 다스에 숨겨진 계열사인데 이 계열사도 그 이명박 거라고 나는 거기에서 바지였을 뿐이라고 모든 게 이명박의 지시였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들어가자마자 왜 다들 입을 열까요? 왜 다들 입을 열까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음. 이건 심플한 내용인데 시중은행에 대해서 다스 비자금 돈 세탁에 관여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이 나왔는데 여기서 VIP 고객이라고 돈 세탁을 해줬다는 거야. 다스에 이명박의 돈 세탁을 다 해줬어. 이게 은행장이 다 구속될 사안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고요. 자, 지금은 두 개 은행이 나왔어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 부분은 그 이명박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돈 세탁하고 관리하려고 일부러 보냈어요. 여기 말고 다른 은행이 또 있습니다. 신한은행. 여기에서도 불법 대출을 하고 비자금 관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나오고 수사가 갈 길이 먼데 은행이 신뢰, 신용이 생명인데인데 여기에서 이직거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여기서 삼성 나옵니다. 삼성이 나옵니다. 요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나왔는데 요새 나온 기사 중에 조금 정확한 기사여서 제가 이 부분만 해석하고 다른 데로 넘어갔고요. 자, 이명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김백준은 이명박의 분신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삼성한테 얘기하죠. 이게 그 다스 소송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삼성은 에이킹건프라는 그 로펌, 아주 큰 로펌이에요. 거기에 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달 2년 동안 매달 자문료를 보내요. 총액은 370만 원, 약 40억 원을 보냅니다. 보내라고 이명박이 지시를 했어요. 이명박이 지시를 해가지고 삼성이 줍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140억을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30억 원이에요. 40억 중에? 그래 10억 원 남았지 않습니까? 10억 원 남은 돈을 이명박이 김백준 통해서 야 10억 가져와라. 가져와라 얘기하니까 에이킹건프의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다 썼는데요 그래요. 남았는데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가져와. 선수끼리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이 뇌물죄로 바로 구속되는 그런 정확한 아주 중요한 물증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뇌물죄는 이런 뇌물죄는 10년 이상이에요. 아니 근데 30억도 뇌물 아니에요? 30몇 억도 뇌물이죠. 근데 이 뇌물이죠. 뇌물인데 이거를 이명박은 자기는 모르는 소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다. 그런데 이학수가 하와이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 김석환 변호사랑 놀고 있었어. 근데 놀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거는 우리 삼성은 이명박이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이건희 회장의 지시였다. 거기까지 말을 맞췄어요. 말을 맞춰서 그러니까 많은 내용과 혐의가 있겠지만 싸게 막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 대통령 사면. 그러니까 사면으로 싸게 똥 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싸게 똥 치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명박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김백준이 다 이명박이 지시로 삼성한테 돈 받아오라고 했다. 이 얘기를 김백준이 얘기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거는 남은 거를 도로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명박을.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남은 거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학수가 그걸 안 된다고 그랬어. 네. 그랬더니 이명박 한 번 더 시켜 김백준한테 야 그럼 네가 미국 가서 도로 받아와. 이런 분이세요. 자 김석환 변호사 여기 나오는데 에이킹건프의 대표 변호사까지 하고 지금도 굉장히 큰 변호사의 파트너인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이 사람은 전두환이 변호사였어요. 전두환이 변호사였다가 이건희 변호사였어요. 이건희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 다스 BBK 재판 때는 이명박 변호사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서도 삼성 변호사고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삼성과 이명박 지난번에 제가
홍석현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하나 깠지 않습니까? 까면서 자, 삼성과 이명박 간의 딜에서 이 계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걸 내놓은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미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명박을 수사를 하다가 계좌들이 후두룩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과 관련된 계좌였어요. 그때도 관여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데려와오면 이 삼성과 이명박 간의 딜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건데 네. 아마 쉽지 않을 건데 에이킨 건프가 수임했던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창중. 네. 윤창중의 변호사였습니다. 윤창중의 변호사였어요. 근데 윤창중 얘기는 이게 공익소송으로 해서 자기가 뭐 싸게 했는지 무료 받았는지 또 공익소송이야. 근데 그게. 그 공익소송의 대상은 저소득층인데 윤창중이 저소득층이야. 김석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진짜 뒤에 베일에 쌓여있던 굉장히 중요한 전두환이 저 변호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김석환입니다. 저분이 한국을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어. 자, 여기는 김재수입니다. 김재수는 전 LA 총영사. 이분도 오셔야 돼요. 이분은 그 한국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를 진행하자마자 시민권을 딴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러더라도 이분이 와야 이게 그 MB와 다스와의 딜 이거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이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를 그냥 공무원 시켜서 했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 직권남용, 이 사람 뇌물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미국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아니 범죄인 인도조약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네, 그걸로 하려고 지금 검찰에서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어요. 지금 이제 삼성은 일단 다스 대납은 딱 걸렸기 때문에 그걸로 끝내려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자, 진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4명의 집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상은의 모든 돈, 이상은이 가지고 있던 지분과 재산, 그다음 김재정이 가지고 있던 지분과 재산, 모든 재산은 이명박 거라고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명박이 다스를 포기하거나 땅을 포기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다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명박한테 모든 재산과 모든 의혹의 중심이 아니라 의혹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재산은 이명박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상 끝났어요. 자, 우리 이명박 각하 그래도 뭐 저는 땅 한 평도 뭐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이 없다. 나오는 대로 거짓말합니다. 자, 올려봐. 내가 이제 다스 중간 정리할게요. 아이고 칠판으로 오랜만에. 야, 근데 또 진짜 웃긴 게 최근에 갑자기 자진 출석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예전에 박지원 대표가 써먹었던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막 오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 박지원 대표 안 나간다고 하다가 어느 아침에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검찰은 조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 가가지고 불렀는데 왔어. 조사를 해야 돼. 조서가 준비 안 돼서 커피 막 대접하고 얘기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점심 때 보냈어요. 이 자진 출두의 그 뒤통수 치기 이거는 박지원 대표가 성공시킨 아주 유명한 케이스예요. 검찰 엿먹인. 근데 자진 출두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전략의 실패야. 그리고 저기 이명박 주변에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진 출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검찰이 수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월 말에 너무 바보 같은 말이에요. 자진 출두. 1월 말에 이미 다스 수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자, 여러 의혹이 있는데 자, 다스 하나에서 이명박이 3가지로 끝납니다. 다스에서 아까 김석환 변호사가 얘기했죠. 삼성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강제로 대통령이 시켜서 우리는 변호사비를 낼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는 사면을 받았다. 이게 대가가 딱 떨어집니다. 제3자 뭐도 필요 없이 그냥 뇌물죄로 끝납니다.
뇌물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140억 원, 다스 140억, 아까 김재수 얘기했습니다.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검찰, 그리고 외교부가 직접 움직여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거 하나로 직권남용이 떨어집니다. 뇌물하고 직권남용. 그런데 더 파렴치한 일이 있는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는 이명박 건인데 이명박이 가져다 쓴 돈이 수득 떨어져요. 얼마 전에 뭐 100억이 있었다, 120억이 있었다. 우리 이 다스베이다 첫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100억짜리 하나, 120억짜리 하나, 그리고 수십억짜리 여러 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증명이 돼서 이 비자금 횡령과 배임, 거기다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해서 탈세한 내용이 1,000억 원대, 수천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세 포탈, 해외 밀반출이 이게 걸립니다. 요거 세 개만 해도 이명박은 갈 길이 없어요. 추징금, 벌금까지 합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명박은 평생이 아니죠. 한 150년 정도 썩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진 출석도 의미가 없고 뭘 부인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진 출석의 전략은 자진 출석이라 말하자고 확 가는 거라니까 그러네. 자진 출석이라 말하는 순간 전략의 의미가 없어. 바보 같은 놈들이 아주. 이명박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 서 있었죠. 이 사람들 상당수가 올림픽 기간 중에 그 전에 검찰에 소환됐어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했냐면 다 이명박이 시켰다고 얘기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검찰 출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 고위 간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명박이 시켰다고 했어요. 대책회의에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네들도 이명박을 못 믿어. 하나씩 둘씩 까져 나오니까 설마.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옷 다 벗고 자기만 몰라. 아니 근데 MB는 왜 이렇게 모두한테 다 배신을 당할까요? 아니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 공동체고 이익을 위해서 모인 강도 집단들이에요. 그 이재호는 왜 그래요? 자, 강도 집단. 이재호는 뭘 몰라서 그렇고 그 사람 뭘 몰라서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명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야 그 돈이 어디 갔어? 그러면 그 돈은 제가 받아서 쓴 게 아니고 이명박이 시켰어요. 야 너는 이걸 왜 했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명박이 시켰어요. 다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은 뭐 이제 나오면 계속 가는데 중요한 건 큰 사람들이 이거 말고 더 많아요. 국정원, 뭐 군사이버사, 롯데 많이 있습니다. 롯데는 거기에다가 신동빈이 구속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어요. 이제 꽃만 피우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석현 계좌를 쓰면서 계좌를 까줬어. 이명박하고 삼성 간의 거래에 지금 그 홍석현 계좌를 까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구조적 비리는 이명박과 삼성 간에 삼성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를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얘가 말하던 가짜 안보, 가짜 보수, 그리고 얘가 말하던 경제는 삼성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 아까 그 이 뇌물도 변호사비로 사면 이건희와 그 몇몇 사람의 사면으로 끝내지 말고 이 수사도 진행돼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비리 원천인 삼성과 이명박에 대한 수사까지 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필요해요. 아니 이게 절호의 찬스거든요. 절호의 찬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절호의 찬스. 삼성이 특정 정권에 이런 식으로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고 명백하게 밝혀진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부인하지도 않고 다스 자기네들이 했다고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 대납. 근데 이게 다 이명박의 크고 넓은 공 때문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이건희 회장이 생물학적으로는 생존했지만 사실상 사망한 상태에
있다는 게 얘네들한테는 빠져나갈 구멍이었던 거야. 그래서 걸로 다 밀어붙여요. 이건희 그러니까. 회장이 시켰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가 요거 하나밖에 없겠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보기엔 검찰도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어. 이명박까지 잡고 이제는 끝내고 싶은데 이재용이 튀어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왔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까지 나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더 나가냐 마느냐. 사실 기로에 서 있거든, 기로에. 삼성과 에이킹건프에서 소송비 대납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거였어요. 안 하고 넘어갈 거였는데 우리 이재용 각하께서 탈옥에 성공하면서 의로운 검사들이 흥분했습니다. 사실. 이 씨발 한번 해줘. 이 씨부를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우리나라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예, 구조적인 비리에 지금 말단이 건드려졌어요. 그렇거든요. 삼성의 가장 큰 염원은 뭐 세계 1등 기업, 뭐 우리나라의 국민 기업 그게 아니라 이재용 승계였어요.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2부에 준비한 것은 거래가 이거밖에 없었겠는가. 이명박 시절에 삼성과 거래가 아마 이 포인트에서 있었지 않을까 하는 대목을 짚는 전문가와 함께 2부 시간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분 감사합니다. 삼성과 박근혜가 주고받은 게 없다. 그래서 제3자 뇌물 무죄를 때렸죠. 네. 박근혜와 삼성이 주고받은 게 없느냐. 그리고 이명박과 삼성이 주고받은 게 없느냐. 과연. 그래서 삼성 전문가를 모셨어요. 저희가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네.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가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그 폭로에 나섰을 때 그때도 삼성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와 저와 함께 이렇게 이 김영철 변호사를 서포트를 했었죠. 그때. 그 전에서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님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뵀는데 김영철 변호사와 같이. 아,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예, 호텔에서 뵀는데. 네. 호텔 롯데 호텔 아닙니까? 아니. 혹시 뷔페를 드시거나 그런? 아니. 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때 김영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삼성은 워낙 어마어마한 적이어서 인터넷도 못 쓰고 전화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호텔을 이틀씩 사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김영철 변호사를 제가 모시고 다녔고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이 와서 조인하고 그때 삼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뵀던. 네. 머리 되게 좋으시네요. 네. 기억하시고. 네. 변호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젊게. 이재용이 현안이 뭐냐. 현안이 없다고 좀 풀어준 거군요. 네. 삼성에 현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이가 박근혜한테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 현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때 신동빈은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서 70억을 줬는데 이거는 면세점 관련이다고. 현안이 면세점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삼성 전체 승계에 관련된 건데 현안이 없다. 이게 무죄를 때린 핵심이에요. 현안이 없다. 정영식 나와. 금요일날 저녁에 롯데 호텔 뷔페 연회장 앞에 나오라고. 내 씨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야, 가만 둘 줄 알아 아니냐? 아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바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직 가만 두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아직 판사기 때문에 가만 둡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깜빡 속을 뻔했네. 판사님 가만 둔답니다. 가만 두니까 가만 둡니다. 예. 변호사님? 변호사님 시간입니다. 지금. 네, 변호사님 들어갈까요?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니까 한번 여기서부터 시도해 주십시오. 예. 예, 졸지의 최고수가 된 이상훈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재용 재판이 난 다음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는데 대부분 보면은 양형 문제를 많이 따져요. 왠지 너무 풀려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탈옥이죠. 네. 그렇죠. 예, 탈옥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핵심은 견형권 승계입니다. 계속 이재용 승계로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예. 그 승계가 너무 어려운 거지. 제목을 보시면은 어려워. 나오는 상장, 금융지주회사,
뭐 합병까지 알겠고 순환 출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단어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아프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고 탈옥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승계 부분을 이해 못하면은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지금 대납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아까 사면이라든지 결국은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여러 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왜 이건희가 사면을 받아야 되냐? 자기 아들한테 승계를 시키기 위하다가 재판받고 그걸 사면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는 재판 받았던 거고 그 와중에 거기서 빼먹으려다가 이재용, 박근혜도 MB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고 박근혜도 뭡니까? 박근혜 때 이재용 승계에서 무슨 빼먹으려다가 결국 또 거기서 또 된 거고 그러니까 이재용 승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여태까지 숨겨진 것도 밝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변호사님 10여 년 전에도 비자금을 예. 만들고 그 비자금을 만든 이유도 승계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했던 것이었고 모든 부분이 삼성의 가장 큰 과제는 승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년 전부터 이거였어.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승계. 대충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10분 이내에 삼성이 뭐가 문제야 할 때 10분 이내에 조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질 수 있게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으로 넘길까요? 자, 맨 밑에 나오는 현안도 없었고 사고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삼성은 이건희 거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넘어갔다. 거기서 출발하니까 뭐가 아쉬워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에 현안도 없었고 작업도 없다 이렇게 말만 어렵게 한 겁니다. 결국은 삼성은 이미 이재용에 넘어갔고 그러면 아쉬울 게 없는데 현안이 무슨 현안이 있었겠냐. 작업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쉬운 게 뭘까? 그걸 알면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아쉬운 게 있으니까 돈을 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뭘까라는 것이 바로 승계의 현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우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예상외로 굉장히 허술해요. 예,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삼성이 모든 걸 다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는 무노조 경영.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우기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여태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노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없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들이 좀 진지하게 지나갈 때 흙을 한번 던져보자. 정말 진지하게 그때.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삼성의 구조를 가장 그게 허술하다고 하는 거는 한 단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이재용은 너무 조금만 가지고 있어요. 요 문장으로 다 완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지무지 크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이외에 나머지 계열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냥 큰 게 아니라 3배 가까이 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나머지 계열사들 합쳐봤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이고 그만큼 크게 너무 키웠어요. 너무 키웠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에 그러면 지분을 그러면 핵심이니까 이재용이랑 이건희가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재용 지분이 얼마냐? 너무 조금 가진 겁니다. 0.5%. 그리고 그럼 이건희 아버지는 얼마? 3.3%. 3.3이랑 0.5로 합치면은 3.8, 4%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부자, 이재용 부자가 가장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합해봤자 4%도 안 되는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삼성그룹을 지배해? 삼성전자를 어떻게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갔냐면은 자기가 직접 갖는 거 얼마 안 돼요. 한 쿠션을 먹입니다. 한 쿠션을 먹인다는 것은 1대 주주가 누구냐? 삼성생명이고 2대 주주가 누구냐? 삼성물산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갖지 않고 다른 삼성 계열사를 통해서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갖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만약에 살려고 했을 때 100억을 만약에 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 100억 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10억만 가져오더라도 만약에 그 주식을 가질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주식을 10억만 가지면은 삼성생명을 내가 자주주주 살 있다. 라고 하면은 10억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돈 100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 돈 100억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삼성그룹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의 주식을 일부 사가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계열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전체적으로 다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2014년도 5월 달에. 자, 쓰러졌을 때 그럼 이재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일단 급한 김에 빨리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올리려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사든지.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못 사면은 1대주주를 먼저 장악을 하든지. 세 번째는 2대주주인 삼성물산을 장악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겠죠. 이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살려고 한다? 지분을 늘린다? 지분을 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은 이재용은 돈이 없었습니다. 이재용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는 두 개 회사의 주식이에요. 하나는 삼성 SDS고 하나는 에버랜드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 회사가 전부 다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장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졌을 때 세금도 내야 되고 삼성전자 지분도 사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상장입니다. 궁금한 게 네. 그 삼성 SDS나 에버랜드나 다 나름 좀 한자락하는 주식인데 왜 그게 코스닥에 상장이 안 됐을까요? 삼성 SDS나 에버랜드는 좋은 회사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상장은 되게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그 전에도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진 게 2013년도 5월 달이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도 SDS랑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언젠가 상장시킬 거다, 이재용이. 근데 이재용이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2012년도 2월 달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한동안 나는 상장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걸 봤냐면은 더 키워서 상장하면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점에서 상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키워가지고 100억 얻는 것보다는 5년 뒤에 만약에 상장했으면 500억을 얻는다. 그러면 500억을 얻기 위해서 5년 뒤를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 기다렸던 거고. 근데 2013년 5월 때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돼가지고 시급하게 상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상장했느냐? 쓰러진 다음부터 6개월 뒤에 바로 상장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2012년도 5월 달에 그때는 그때는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고 삼성그룹의 이인용 전문가 있었습니다. 그 MBC 기자 출신에. 예. 그분도 나와서 삼성 SDS랑 에버랜드는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재용이나 아니면 그 임원들도 전부 다가 그때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상장을 6개월 만에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다시 회복되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네요. 어마어마한 그 범죄의 그 주범이 됐고요. 뇌물죄 지금 나도 몰래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천지가 개벽했나? 적응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자, 일단 씹으라. 떨리네요. 그래서 지금 지적 사는 거 하나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대주주는 아니라 계열사 중에서 1대라고만 치면은 삼성 3명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계열사 중에 1대주주입니다. 네. 계열사 중에 1대주주인 삼성을 장악하게 되는데 장악은 그냥 아버지의 주식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그룹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너무 큰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큰 그룹을 가장 큰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갖는 거는 금산분리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금산분리. 예.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야 한다. 이게 금산분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삼성생명도 금융회사니까 요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그 연계가 된다든지 합쳐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금산분리 원칙인 그렇죠. 건데. 예. 예. 근데 금산분리 원칙을 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사람분들이. 예. 조금만 약간 설명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과 그리고 일반 기업은 분리시켜야 된다는 건데 왜 분리를 시켜야 될까?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금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제3자의 돈을 받은 금고예요.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금고에 마련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일반 기업이 그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가져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돈으로 마찬가지로 그 금고에 나온 돈으로 다른 사람의 회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야지 왜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사, 이거 되는 거죠. 고객 돈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 거죠. 서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손을 안 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금산분리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진다? 삼성생명은 저 금융회사죠. 전자는 일반 회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겁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삼성그룹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게 위기가 있었어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된다. 팔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위기인데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갔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삼성은 법을 바꾼다는 원칙이 거기 나온 겁니다. 여러 차례 법을 예외 규정을 적어가면서 계속 빠져나왔던 거예요. 삼성만 적용되는 법들이 있어요. 다. 그 적용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원칙을 피해왔어요. 삼성만 적용됐어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가요. 이번 판결도 다 이렇게 가는데 삼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자, 2번까지 왔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고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는 승계를 하려다 보면은 삼성생명을 장악해야 된다? 장악을 했는데 그때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났던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판결문 나왔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뭐 중간금융지주회사 뭐 이런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이거 인수 막 머리 굴리다가 시발 15번 했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이 일 복잡하게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아니, 이게 다 그쪽에 있는 대가리들이 해줘. 이재용은 이런 머리를 굴릴 수가 없어. 걱정조차 안 했을까? 아니, 이제 잘 해결해 주길 걱정하고 있었겠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허술하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 이걸 해결했으면 자기가 편한 상황에서 승계를 받았을 텐데 아버지 때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판결문에 나왔던 요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삼성생명을 장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승계를 하려면은.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계열사 중에서 이대주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한다. 해야 되겠죠. 이 작업이 뭡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그거죠. 합병. 즉 나는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에버랜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삼성물산 보니까 삼성물산은 두 번째 계열사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갖지? 이거죠. 합병하면 갖는 거죠. 그냥.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예요. 네. 아니 제일모직은 왜 에버랜드하고 엮일 수 있을까요? 뭐 하나 옷 만드는 회사고 요거는 놀이동산인데 그거 어떻게 엮이죠?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앞서가 나는. 아니요. 오늘 다음 페이지가 바로 이겁니다. 에버랜드랑 제일모직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기 이제 결국은 되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요. 왜냐면 에버랜드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다는 건 아는데 그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걸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결국은 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입니다. 혹시 에버랜드에 동물들이 털이 있어서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건가? 그거다. 그건가?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야. 현재 에버랜드를 보면은 변호사님 앞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제일모직이 가발에서 해도 되겠네. 그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에버랜드가 또 나오는데 에버랜드는 현재 제일모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일모직을 보면은 거기 레저부가 이제 옛날에 에버랜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에버랜드 똑같은 건데 지금 이게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거를 이재용이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삼성 SD 주식 그리고 에버랜드 주식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을 받지? 요 작업이 이제 승계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주식을 직접 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계열사 일대주주인 삼성생명을 장악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2대주주인 삼성물산을 이제 통하는 방법, 합병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재용한테 필요했던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삼성그룹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불완전한 금산분리 원칙이 위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조를 계속 끌고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용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 라고 해서 결국 박근혜한테 뇌물을 줄 동기가 필요한 거죠. 허술했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허술해진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억지로. 아예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법을 좀 미루고 조이고 이렇게 해서 틈을 다른 만들어낸 그룹들은 거잖아요. 금산분리 안 된다니까 그 법을 지켰거든요. 삼성만 그 법을 지키면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제일모직 에버랜드란 말이죠. 에버랜드 주식은 갖고 있는데 에버랜드는 삼성전자가 없으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합병해버린 거예요. 합병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굉장히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왜냐면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용이 그렇게 합병하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도움된 겁니다. 국민연금이 또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생각해 보세요.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근데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되잖아요. 왜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냐고. 반대해야 정상인데 이거를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몇 천억이요? 국민연금이 공소장에 따지면 1,800억 그리고 3,000억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3천억.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자기가 3천억을 손해보는 이 합병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요. 미쳤어. 근데 동의를 해줬다라고. 동의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민 그 연금을 움직였던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사장. 그리고 이사장이 문영표. 구속됐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감옥에. 잘못됐다고 구속됐는데 니네 왜 국민연금 3천억에 손해를 끼쳤어? 하고 네. 감옥에 보냈어. 그런데 정영식 판사는 잘못한 게 없대는데요. 씨부랄 진짜. 정영식, 널 용서하겠어. 자, 요 이해하셨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어렵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어려운데 변호사님 이제 3단계 나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다 그 지배구조가 취약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지배할까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예요. 2번은 법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무슨 제도, 금융지주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 이런 제도가 필요했던 거고 3번은 둘을 합병해버리는 거야. 합병해버리는데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 훨씬 크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을 훨씬 작게 가치를 책정하고 제일모직 자기가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걸 크게 책정하는데 이게 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대주주니까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근데 이렇게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반대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상이라면. 근데 그거를 문영표가 가가지고 찬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오로지 삼성 좋으라고. 국민연금은 손해보고. 그래서 걔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안 시켰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할 이유가 없다. 뭐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삼성의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문영표와 국민연금 그 관련돼서 로비하고 설득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런 왜냐하면 내용이 다 국민연금이라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을 3천억이나 손해를 봐야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걸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아무런 이유가 없대.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재용이 빠져나온 거죠. 그런 일을 다 했는데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이 문영표 혼자 미쳐가지고 한 거예요. 혼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미치고 환장을 노린 것이 문영표는.
그런데도 그 시킨 이재용은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용은 그렇게 시킬 이유가 없다. 문영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족같지. 자기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해버린 거야. 나만 또라이가 됐어 한마디로. 그 문영표의 판결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게 복잡해서 그렇지 이 내용을 알고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이종이 나온 것은 절대로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롯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라고. 롯데도 재벌인데 씨발. 무전무죄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롯데가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에 비하면 롯데 면세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귀여워. 아, 이거 참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짓을 했더니 이재용이 빠져나온 거예요. 변호사님이 이재용 빠져나온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씨부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재용 승계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 고생시켰는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이렇게 딱 빠져나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막을 조금만 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족같은 일이에요, 진짜.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열받아서 방방 뛴 게 내용을 보면 야, 이건 빠져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모두가 다 벌을 받는데 이재용은 벌을 받지 않아요. 주범인데 주범. 이재용을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아빠 거 아들한테 주려고 이 지랄을 했는데 아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달려라 하니 씨발 신문 기사를 쓰고 그런 기사를 쓰는 경제지들은 이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애들이에요. 이 사정을. 걔네들 전공이던 이게. 그런데 달려라 하니 하고 있는 거야. 야 경제신문 기자들. 저희 아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아니, 오늘 참 제가 너무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이 방송의 분위기를 잘 모른 채 나오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는 어딘가 나는 왜 왔는가 공청회 그런 데 가시는 분이거든요. 경제개혁연대 공청회 국회 공청회 이런 데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용민아 계속해. 예. 예, 제가 결례를 범해서 존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삼성을 지금 2007년 그 전부터 보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 10년 넘게 이렇게 삼성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 이번 재판은 진짜 황당함의 결정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삼성그룹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현안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 아까는 지금 뭐 문영포라든지 호환선이라든지 그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럼 뭐야? 그럼 아버지는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왔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에버랜드 털어주다가 에버랜드 도와주다가 아들한테 아까 이재용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지산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 SDS랑 에버랜드라고 했죠. 그거를 이재용이 넘겨주기 하다가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승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재판을 받았는데 승계에 현안이 없었고 작업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또 뭔가? 나는 왜 재판을 받았고? 그러면 또 MB는 또 뭔가? MB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이제 돈을 받았다가 또 이제 구속돼 처지에 있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뭔가? 이재용 승계에 현안도 없었고 작업도 없으면은 MB, 박근혜, 홍완표, 홍한선, 문영포 다 그러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 그냥 알아서 혼자서 그냥 자 그리고 패스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2번 있잖아요. 2번이 이게 지금 금산분리를 해야 되고 2번 측에 재벌들이 다 따라가 줄 수밖에 없었고 대원칙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상식적이거든요. 야 회사 니네가 번 돈이 아니잖아. 고객이 갖다 놓은 돈이잖아. 니네가 건들면 안 되지. 이 정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정신인데 그래서 이건 따를 수밖에 없고 다 따르고 있는데 삼성만 그걸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자기들 최대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법을 피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 해결책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때 넘어갔지.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의 해법을 생각해냅니다. 그죠? 예. 그게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의 핵심인데요. 사실 이재용이 풀려 나갔다는 것에서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삼성그룹이 핵심의 삼성전자를 자기 돈을 들여서 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보험금이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라는 게. 삼성생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삼성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입자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 그 사람들 돈이에요.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지네들 멋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여담인데 예, 보험금을 계속 냈는데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주식 사는 거죠. 여담인데 변호사님 플랜다스의 개처럼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가지고 국민회사로 만든 너무 커! 야, 그런 거 하지 마. 삼성전자 너무 커. 그렇게 하기엔 한 주 사는데 몇 백만 원인데 200 몇만 원인가요? 쪼갰지 이번에 최근에. 5만 원으로 쪼갠다는 거 그건 뭐예요? 그 쪼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죠. 아, 이제 폭죽을 터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업 들어간다. 그렇죠. 네. 이게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재용한테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린 게 넘기려고 아니라 쪼갠 거예요. 쪼갠 거. 주가를 쪼개서 이재용한테 승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딱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사람들은 주식 가진 사람은 이제 빨리 조그마한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때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라고까지 사람들이 많이 좋은 이미지가 그러면서 있기 때문에 좋아해. 좋아하니로 했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자, 일주일 남겨놓고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그렇게 삼성그룹의 주주들에게 유리한 것을 딱 정책을 폈다. 아 작업 들어가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금융지주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개념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 지금 삼성그룹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큰데 그걸 자기 돈 주고 사지 않고 국민들의 보험료가 모아있는 생명에 돈 가지고 사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간금융지주회인데 이거 어렵다. 어떠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념만 알려주세요. 예. 삼성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요. 다 아실 필요 없는데 복잡해요. 네. 자, 두 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회로도 같은 게 있죠. 회로도. 네, 회로도가 굉장히 복잡한 회로도가 있죠. 이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다른 그룹과 비교해 볼게요. 다음 그룹이 LG입니다. 아 깔끔하네. 깔끔하죠. 자, 그럼 정리정돈을 한 것 같아 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 요즘 이제 지주회사를 바꿔 나가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삼성그룹은 아까 돌려볼까요? 다시 돌려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편법을 써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하고 계속 나오는 금산분리. 무슨 기계 회로 같아 이게. 네, 기계 회로도 같은 게 나오는데 요 복잡한 와중에 금융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뭐 삼성 또 뭐 있죠? 자산운용 뭐 이것도 있고. 삼성 선물은 선물도 아니죠. 있고. 삼성화재. 네, 선물은 이제 삼성화재. 팔았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이 삼성 벤처 투자. 우리나라 그룹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금융사하고 금융사 아닌 거를 이렇게 섞어서 갖는 그룹이 삼성그룹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조금만 가지고 있어요. 2등이 어디냐면 하나그룹입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생명. 대한생명을 인수해가지고 커져서 그렇죠. 커졌죠. 거기다가 몇 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룹에서. 근데 삼성그룹은 너무너무 큽니다. 금융사가.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하고 일반 회사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아까 나왔던 깨끗한 거, LG 깨끗한 건 아니지만은 좀 심플한 거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는 그 매개 수단이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중간금융지주회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 금산분을 해소하면서 넘기려고 한다 하는 게 중간금융지주회사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됐어요. 도입이 안 됐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한다. 그 매개 수단을 하려는 게 중간금융지주회사인데 요거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입장이고. 삼성만을 위해서 도입하자. 그런 제도를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제도를
삼성을 위해서 도입해가지고 그 금산분리를 또 한번 피해가는 그런 중간 정도의 단계로 가자. 결국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회로도 같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 너무 큰 기업에 너무 많은 금융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기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승계 작업에 이제 돈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중간 금융 지주회사니 아까 금산불, 연산불 이런 게 그 안종범 수첩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승계하고 상관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승계하고 김영환 다이어리에도 등장하는 그런 말들을 다 증거로 채택 안 했잖아요. 정영식이가. 그 이유가 그 단어들이야말로 이런 승계 작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 현안이 없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날렸고, 요거 이제 앞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그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등장을 해. 엘리엇을 해결했어야 돼. 그래서 엘리엇 대책 마련 이런 게 다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관련된 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 왜 엘리엇 대책을 마련해? 엘리엇이 청와대를 공격했나? 아니잖아. 이 합병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엇은. 당시에 경제신문들 또 경제방송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물산이 이 해외 펀드인 엘리엇한테 삼성물산이 먹힌다. 우리 토종기업 삼성물산을 지키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론 작업을 했지. 여론 작업을. 어쨌든 그 안종범 수첩에 엘리엇 대책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해요.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삼성의 핵심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안종범 수첩이 등장해요.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난 직후에 박근혜가 이런 얘기 했다면서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보태고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현안과 관련된 얘기예요. 전부 다. 독대 때 현안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안이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수첩을 날려버리는 거죠. 수첩 없다. 안종범 수첩은 제가 전권을 입수해가지고 시사인에 잘 해석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네, 이 내용이 심플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이걸 현안이 없다고 하고 이걸 증거로 채택 안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사정을 보자면 그냥 딱 눈 딱 감고 이정에 불리한 걸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현안 없다. 석방 이렇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연금이 3천억 손해를 봤어요. 실제로 대주주 일가 삼성전자 지배가 강화됐고 국민연금 손해를 보았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명백하게. 그런데 정영식 판사가 다 무시했습니다. 용민아. 똑바로 살아. 야, 우리가 판사한테 소송을 당해본 적은 없거든. 네가 당할 수도 있겠는데? 편집! 판사한테는 재판만 받아봤는데 너는 판사한테 소송을 당할 수 있겠다. 아니 우리가 검사는 사실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진짜 있는 수위를 가장 높여서 비판하고 비난했었는데 판사는 얘기하지 말자는 게 저의 지론이었고 김총수한테도 항상 당부하던 내용이었는데 이재용 1심 재판 김진동 판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말이 안 됐어요. 5년 징역 5년을 줬는데 근데 그분도 뭐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유죄를 줬어요. 근데 제가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뉴스공장에서 계속 떠들어. 그리고 나를 불러서 그걸 물어봐서 제가 또 떠들어가지고 끝나면 우리 또 덜덜덜 떨면서 다시 와서 다시는 하지 말자고 하면 그 다음날 또 떠들고 저는 또 방송에 끌려 나와서 또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엔 또 재판 가가지고 공선에 앉아있다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기본적으로 왔습니다. 나는 다른 데 쳐다보고 있었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거 내 두 양반 재판 받는 거 봤는데 아주 뭐 무슨 거기서 낄낄대고 웃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전 그놈은 정말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경건한 자세로 그 판사. 갔는데 김진동 판사 있잖아요. 네. 바이브레이션 팀.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팀이 나한테 묻는 거야. 그 왜 당신은 저기 그 삼두 노출할 때 두 사람은 올라갔는데 너는 안 올라갔냐 해가지고 올라갔을 경우에 차량에 이 붕괴가 우려가 돼가지고 뒤에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낄낄대고. 아니 그때 썬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삼두 노출 그러니까 손수조와 박근혜의 쌍두 노출을 저희가 패러디했는데 세 명이서 고개만 내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냥 올라왔어요. 나와가지고 천장에 올라갔고 총수도 그냥 와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용민이는 끼어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끼어서 못 나왔어. 판사가 법정에서 김영인 측인은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붕괴가 우려돼서 그랬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씨발. 거기서 왜 웃어 그거를. 네. 바이브레이션 팀이 그래서 실소를 금치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김진동 판사도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눈치를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가진 않았는데 지금 그다음 2심은 진짜 전체가 처음부터까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정형식. 폼정. 저는 뭐라고? 폼정. 네. 형식. 근데 1심에서 2심까지 저는 삼성 이 재판만 놓고 보면 잘 짜여진 각본 같아요. 그렇지. 예, 1심에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놓고 가라. 그리고 2심에서 정리하고 이게 잘 짜여진 기획이었고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댓글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촛불 이후의 분위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인기도 이런 적폐청산의 분위기를 쫙 가봐요. 이재용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재판 주변에 특별히 삼성에 대한 댓글이 창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판사한테 야 댓글 봐라. 이거 기사 봐라. 기사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조선동화가 네, 그냥 쏟아지니까 판사한테 야 봐라. 그렇게 부담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지. 응?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용 판결문은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재용 판결문은 이걸 인정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단어였잖아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는 거 어렴풋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트가 근데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있지만 승계 작업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돈을 갖다 놓은 거는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외 도피는 아니다. 국외 도피는 아니다. 그럼 재산 비슷한 국외 도피는 아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국어인데 요약하면은 이재용 승계에 도움은 됐지만은 작업은 없었다 이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을 걸었는데 작업이 없었대.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접 간접 유리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박근혜 때 현안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면 MB 때 현안은 뭐였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관시키면 뭐냐면은 두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MB 때 작업 하나, 박근혜 때 작업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때 작업 이전에 MB 때 작업은 첫 번째는 이재용이 SDS랑 에버랜드 대주주 만들기 작업입니다. 하나로 만들면. 승계가 가장 큰 현안이었죠. 그렇죠. 네. 요거 만들려고 하다가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한테 에버랜드 SDS 대주주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 박근혜 때는 이미 SDS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상태였고 이명박 때는 이걸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이건희 배임죄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걸 특사로 풀려주다가 MB에게 또 변호사 대납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 삼성 그 김용철 변호사의 그 비자금 의혹 때문에 삼성 특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이 삼성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어요. 이명박은 쾌재를 부른 거죠. 쾌재. 그래요. 왔다 왔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고문 변호사가 함세웅 신부님인데 함세웅 신부님이랑 저미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김영철 변호사 뒤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때 제기동 성당에 있었을 때 제기동 성당에 김영철 변호사, 저 그리고 함 신부님 그리고 이제 개혁연대의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부님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제기동 성당으로 찾아 걸어온 등치 큰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특검 전이었는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는 하겠다고 해서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서 4조 원을 찾아냈어요. 4조 원을 찾아냈고 근데 그 특별수사본부가 잘 굴러갔었어요. 그때는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이 특별수사본부장이었고 거기에서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삼성이 특검까지 갔어요. 저희가 바라던 바였는데 특검까지 갔는데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런데 특검이 거기에서 계속 말아먹습니다. 다 정리하고 특검에 그 차명계좌, 범죄 다 덮어주고 거기에 다 삼성한테 몰아줬습니다. 무슨 특검이었죠? 그때는 조준웅 특검이었어요. 조준웅 특검. 조준웅 특검이었는데 그 특검이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말아먹고 그 국세청, 검찰을 무력화시킨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검찰과 국세청을 무력화시켜준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걸려있는 게 많았어요. 특검에서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차명계좌 비자금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속이에요. 그리고 추징금 몇 조였을 거예요. 자, 4조가 나왔기 때문에 추징금은 2조예요. 다른 세금 빼고 심플하게 가진 받고. 것만 2조예요. 2조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돌려줬어요. 다스 변호비용 대납 이거 끼켜봐야 40억 원이에요. 내가 2조를 세이브해 최소한. 그런데 40억 내요? 거래가 안 맞아 이게 거래가. 자, 이명박 정권에서 이재용의 현안들은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달랑 40억, 30억 그 변호사 대납 하나로 퉁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각하가 생각해보세요. 40억짜리 대납을 했는데 10억 남았다고 해가지고 미국 가서 찾아오라는 사람 아니야. 근데 삼성이 그 정도로 꼼꼼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삼성이 4조에서 최소한 2조 가징을 내는데 그거 안 내게 해줬어. 2조를 안 내게 해줬으면 뭐 줘야지 씨발. 2조에 상응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4조 원 넘게 비자금을 찾아가지고 차명계좌를 찾아가지고 뭘 했냐면요. 이건희한테 돌려줬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특검이 조준웅을 왜 그딴 조준웅을 갖다 특검으로 세웠느냐라고 했는데 나머지 2명의 후보는 더 심각해요. 그 정홍원 아시죠? 퇴임을 못했던 그런 국무총리. 그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이 누구냐? 고영주. 아주 진짜 이게 뭐 말하자면은 조준웅은 차라리 된 똥이었고 요 나머지 둘은 묽은 똥이었어요. 용민아, 이렇게 해야지.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준웅은 이제 말하자면 조준웅은 따라해 보세요, 변호사님. 아니 변호사님 공청회 하시는 분이야. 네, 자꾸 너무 끌어내리고 있어. 이거 어떻게 풀리지? 안 풀리네 이게. 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자, MB 때 삼성의 현안이 승계가 가장 컸고 나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승계도 그렇고 그 비자금 털어준 것만 해도 너무 삼성 큰 특검이 거예요.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40억의 그 상납금 파고들면은 이재용 승계 작업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4조 원 넘게 있었고 그때 떡값 검사들 우르르 나왔어요. 그때 떡값 검사들 엑스파일도 그때 나온 거야. 네, 그 엑스파일도 그때 나왔고요. 자, 보세요. 그때 떡값 검사 어떤 건이 있었냐면은 서울 북부지검이었습니다. 북부지검이었는데 삼성의 고위 임원들, 그러니까 김땡땡, 이건 뭐 성매매니까 김땡땡, 이땡땡 해가지고 고위 임원들이 난교 파티를 벌였어요. 어떤 그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난교 파티를 벌려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성매매로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거기 윗사람들 다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난교 파티를 벌이는데 그 난교 파티에 아가씨를 대는 그 마담이 있었는데 마담이 됐는데 너무 난잡하게 놀고 너무 심하게 해서 애들을 다치게 하니까 얘가 초등학교 친구인 검사한테 일렀어.
야, 삼성 애들이 너무한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망가뜨리고 돈은 많이 주는데 애들 망가뜨린다 해서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가 아주 대가 센 검사야.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막 대를 부리던 그런 검사예요. 그 사람은 나오면 수사를 하는 아주 그냥 강직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수사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니까 야, 그거 못하게 해라.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나섭니다. 뭘 가지고? 삼성의 SS 패션 상품권을 가지고 검찰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 저기 수뇌부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을 놓고 갑니다. 누구한테 놓고 가냐면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갑니다. 그런데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가고 그 사건이 잘 무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그 수사 검사들이 수사하고 힘드니까 그 상품권을 주고 사모님들 옷 하나 사 입으라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줬는데 잘 받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너네들 열심히 수사했는데 고생했네. 잘 받았어?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황교안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상품권을 챙겨가지고 다시 갔어. 그랬더니 검사가 됐다고 이렇게 안 받았는데 황교안이 그걸 먹고 덮어준 거예요. 자, 황교안 걸어. 좋아. 자, 이게 그게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게 우리 삼성 얘기하면 3박 4일을 이런 에피소드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야. 자, 그때 떡값 검사를 줬다고 김용철이가 자기 역할은 구조본에서 검사들을 관리하는 게 자기 역할이었다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갈 바를 나는 앞으로 어디에 가서 활동해야 하는가. 변호사님 오늘 마무리 좀 해주시죠. 1차적으로 그러면. 근데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이 현안들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그 위에 삼성의 현안 그리고 이명박과의 거래는 엄청난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승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4조가 나왔는데 2조의 과징금 털어준 거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명박 때. 이명박 어시구나 했겠지. 왔어. 응? 자, 위기는 돈 버는 기회다. 근데 지금 나온 건 달랑 40억짜리 하나 나온 거예요. 네, 다스 변호 비용 대납했다고 삼성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다 이건희 회장이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한테는 껌값도 안 돼요, 진짜. 네, 다 했다고 막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했어요. 그래서 특사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라든가. 근데 이게 막상 나오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그때 최근 같이 이제 방송하신 게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방송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거 다스가. 블랙하우스에도 나오십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근데 거기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거기는 그냥 했는데 점잖은 말만 하고 나왔거든요. 여기처럼 야 씨발 씨부랄 막 다시 너이 새끼야. 여기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여러분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끝난 다음에. 네. 변호사님 다음번에도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자, 이상우 변호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이제 MB하고 삼성 앞으로 계속 다루겠고요. 각하가 이제 포토라인을 쓰고 나서 각하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삼성과 최순실, 삼성과 무엇 계속 다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